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특히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의 한덕수 캠프 합류설을 기사화되도록 흘린 것이 대표적인 공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리 사직한 총리실 참모들이 캠프를 꾸린다면 공무원 때 선거를 준비한 게 명백한 만큼 직권 남용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한국 등이 대선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한 총리가 관건 선거를 해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국익마저 대권 띄우기에 이용해온 한덕수 대행이 이제 법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한 총리가 내일 오후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리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새 규약과 함께 단일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 중 하나였던 한덕수 출마가 3주 만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현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나 경선 후보들마저 너무나 쉽게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당원권 침해나 형평성 문제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화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형평성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대 3억 원의 기탁금을 내고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됩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후보를 뽑는 게 당원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당적도 없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절차 없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셈입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원샷 경선으로 해서 우리 당 후보랑 1대1 한다 그러면 공정성 시비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촉박한 시간도 문제입니다. 선입당 후 단일화든 선 단일화 후 입당이든 한 총리가 국민의힘 선출 후보와 기호 2번을 놓고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는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내일 퇴임하고 모레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한 총리가 일단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뒤 추후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을 거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민의힘 후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선거 비용과 기호도 한 총리에겐 부담입니다. 한 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서면 법정 후원금 한도인 29억 원 이외의 비용은 모두 사재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00억 원 안팎의 선거 비용을 쓴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는 국민의힘의 재정적, 조직적 지원을 받아 기호 2번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입당부터 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되어야만 우리 당이 당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선거 차량도 만들고 선거 운동도 등록을 하고 무소속이나 다른 당이 되면 선거법상, 선거관계법상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를 향한 당내 분위기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경선 캠프 관계자는 MBC에 지금은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라며 이번 대선이 3파전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안에선 무소속으로 나선 한 총리가 비용과 조직, 지지율 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 결국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될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김민형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코로나 방역 대신 내란 방역.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얘기인 것 같은데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섰던 정은경 전 청장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덕분에 한번 합시다. 집에 오늘 가야죠. 코로나19 위기 때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당국을 믿어주시고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였었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건강을 염려하는 기자들에게 그래도 하루 1시간 이상은 잔다고 답한 일화나 또 갈수록 흰머리가 늘어가는 모습으로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었죠. 네. 이재명 캠프 측은 인지도가 높은 정 전 청장이 유세에도 동행할 예정이고 또 전문 분야의 정책과 공약에도 기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겪는 동안 정말 브리핑 때마다 국민들과 마주했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 바로 볼까요? 빛의 속도로 4층에서 6층으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사진인데요.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곧바로 김문수 캠프로 합류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께서 빅 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시고 그것이 오늘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제가 4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와서 6층에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선거 명당 건물에는 4층에 홍준표, 또 6층에 김문수, 9층에 한동훈 이렇게 세 캠프가 몰려서 입주해 있었는데요. 4층 홍준표 캠프에서 6층 김문수 캠프로 2개 층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9층을 지키고 있는 한동훈 캠프는 추석날 가족끼리 편먹고 윷놀이를 해도 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또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튀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제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가 유지되면서 탄핵 반대파가 김문수 캠프로 모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경선 마지막까지 비상계엄과 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 정반대 입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거울 치료 후기. 이 거울 치료가 그거잖아요. 나랑 똑같이 행동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거 좀 문제구나 이렇게 고치게 되는 걸 말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거울 치료를 한 일이 있었나요? 이게 이제 쿠팡 플레이의 풍자 코미디 SNL에서 성대모사를 잘하는 유명 코미디언이 한동훈 후보가 상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모습 또 그대로 한 후보를 몰아붙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우선 한 후보의 오늘 출연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거기 독하더라고요.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처음부터 찍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재밌었고요. 눈앞에서 좀 과장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눈앞에서 저러면 좀 약 올릴 수 있겠다. 반성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예능 등 프로그램에 굉장히 출연을 통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런 친근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또 이재명 두 후보가 나란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조기 대선이라 선거 일정이 아무래도 짧은데 최종 주자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를 하고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 생중계되는 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듬해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내일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선고 절차는 개시됩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으로 이 후보 운명은 결정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쟁점인 요지를 읽고 결론인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합니다. 초고속 선고 배경을 놓고선 대법원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선법 사건에 처리된 사건을 보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는 1심, 2심 모두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사안의 예를 들면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렀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자마자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심리를 사흘 새 2차례 하는 등 모든 게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선 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정치적 공격과 비판을 고려했을 거라며 대선 후보 출마 가능 여부에 답을 내주는 게 대법원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를 일찍 해도 늦게 해도 비판을 받을 거라면 일찍 하는 쪽을 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존재감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대법원 선고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결론을 내든 정치적 공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전체 회선 이용자 2,500만 명의 정보가 모두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KT 대리점의 유심은 바닥났고 아직 약정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가입자들은 대거 다른 이통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가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모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 명 가입자가 다 털렸다는 얘기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지적에 반박조차 못했고 유출된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네트워크 쪽은 현재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유심 무상 교체 3일째. 이제 도심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사라지고 유심 재고가 없다는 알림판이 붙었습니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곳은 공항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이 안 되다 보니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는 당일 출국자에게만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안감에 통신사를 바꾸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28일부터 사흘간 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번호이동이나 많이 하고 오시나요? 평소보다요? 네. 당연히 평소보다 2배. 유심 변경해준다고 한 지 이제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심이 왔다는 연락을 못 받아서 통신사를 바꾸고 싶어도 약정 기간이 남아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해킹당한 곳은 SK텔레콤인데 왜 소비자들이 위약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불만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기부에서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없이 면제해도 된다 그러면 즉시 시행하겠어요? 저희 내부까지 같이 봐서 하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위약금 면제에 대해 말을 흐리던 SK텔레콤은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된다면 저희들이 위약금 폐지 쪽으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대책도 설명도 부족했던 SK텔레콤. 국회는 위약금 면제 문제를 다시 묻기 위해 최태원 SK 회장을 다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앞서 해킹에 대한 경고가 이미 있었지만 SKT는 이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서버까지 침투한 악성 코드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해킹 사태를 내사 중이던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가동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에 사용된 걸로 확인된 건 BPF 도어 악성 코드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SK텔레콤 서버에서 이 악성 코드 4종이 발견됐습니다. BPF 도어는 시스템에 몰래 뒷문을 만들어 데이터를 빼돌리는 수법인데 특히 몰래 숨어 있다가 특정 신호에만 활동해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신 같은 그런 탐지 프로그램이 돌면 작동을 안 하고 멈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이면 걸리니까. 그리고 정보를 밖으로 빼나가는 기능이 있는 거고. BPF 도어는 중국 기반 해킹 그룹이 많이 사용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런 악성 파일 개발에 사용되는 소스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공격 배후가 누구인지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심 정보가 있는 핵심 서버까지 침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악성 코드가 오래전에 침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 악성 코드 침투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의 한 보안업체는 이미 지난해 7월과 12월에 한국 통신업계를 대상으로 BPF 도어 악성 코드가 사용됐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하고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이거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 통해서 그 경고했는데 왜 몰랐어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내사 중이던 경찰은 2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킹의 내부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부 조력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다양한 경로로 악성 코드가 중앙 서버에 심겼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당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악성 코드 갖고 있는 거예요. SK 시스템 홈 HSS 거기에다가 접속했다가 감염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은 SK텔레콤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분석한 뒤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해킹의 경위와 배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그런데 초유의 해킹 사태에 대해 정부 산하 정보보호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늑장 대응을 하고 사태 무마에 치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파격 발탁한 검찰 출신 기관장을 두고서도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악성 코드를 처음 발견한 건 지난 18일 밤 11시 20분.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거의 이틀 뒤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를 질책하기는커녕 신고 1시간 전에 SK텔레콤이 상황을 인지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진흥원이 사태 수습보다는 무마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키사가 SKT의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러한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객 피해가 커지는 와중에 신고 접수 만 하루가 지나서야 SK텔레콤의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늑장 대응에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로 8일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피해 규모, 대상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 전모가 밝혀집니까?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류 발생 시 내부 대응 지침을 제출하라는 요구엔 엉뚱한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2,300만이 불안해하고 그 가족이 불안해하는 건데 그렇게 대충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초유의 해킹 사태에도 과기부 산하 정보보호 주관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상중 원장의 자질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 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이 겹칩니다. 검찰 재직 시절 막바지까지 5급 수사관에 불과했던 이 원장이 단숨에 차관급 기관장으로 파격 발탁됐을 때부터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보훈 인사로, 측근 인사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엄중한 국가적 재앙이 발생했잖아요. 결국 인사 실패가, 정치적 인사가 어떻게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지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진흥원장은 임기 3년이며 이상중 원장은 오는 2027년 1월까지 재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경기도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마트 점원이 피습돼 크게 다쳤는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밤 11시까지 영업하던 마트의 문이 이른 저녁부터 굳게 닫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60대 남성이 마트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가 나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대고 소리치면서 불렀었어요. 와달라고 막.
흉기에 목을 다친 50대 여성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이곳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이 제지에 나서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제지를 했는데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겠다라는데 또 안 가셔서 2차 제지를 했더니 알았다라고 또 하셨어요. 그게 그런 일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갖고 있던 것도 과일을 깎아먹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32살 김성진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한 명을 살해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되죠. 어째 걱정이 안 되겠어. 그래서 딸한테 내가 애들 저 나가지 말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더구나 어제 흉기 난동이 발생한 마트는 지구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파출소 앞인데 제일 안전하지. 여기가 되면은 대로변이고 파트인 곳이고 이거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경찰은 오늘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접경 지역의 수건 사업인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반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경기 포천 신부갈시에서 강원 신철원 IC까지 연결되는 24km 구간입니다. 철원에서 전라남도 여수까지 이어지는 연결 구간 중 유일하게 개설이 확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7년 만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타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타당성만 입증이 되면 포천 철원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2030년 착공을 목표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조 3,30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철원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1시간대로 줄어듭니다. 철원에서 포천까지는 50분에서 15분으로 크게 단축돼 수도권에서 화천과 양구 등 인근 접경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철원구는 이 도로가 접경지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생존권 보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접경 지역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예타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본격 시작되고 조사는 최소 9개월 이상 걸립니다. 실제 예타 통과 여부는 내년 6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과 함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던 원주 만종 연결선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춘천 원주 간 철도 사업과 연계해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선 원주역과 강릉선 만종역을 연결하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춘천 원주선과 강릉선이 환승 없이 세종, 영남, 호남과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주 금요일 강원도를 찾아 이틀 동안 강원도 민심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듣습니다. 다음 달 2일은 철원과 화천, 인제와 고성, 3일은 속초와 양양, 강릉과 동해, 삼척과 태백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 후보의 강원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 투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경청 투어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일인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위한 기념일도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첫 산재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재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행사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기술연구소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김상필 씨. 지난 2022년 근무 도중 비에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양팔을 심하게 다친 김 씨는 인공 관절을 심는 큰 수술을 받고 11개월 만에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김 씨와 같은 산업재해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춘천 숲체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레크레이션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힐링, 숲속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산속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경험이 돼서 참 좋았고요. 1984년 감전사고를 당해 양팔을 잃은 석창우 씨. 그림을 그려달라는 당시 4살 아들의 부탁에 의수로 붓을 들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화백으로 거듭났습니다. 스티븐 호킹인가 그 사람은 누워있고 그러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까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게 되면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입니다. 산재 근로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산재 근로자를 예우하는 것은 여느 국가 예공자 예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매년 4월 28일을 산재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위령탑 참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명에 달합니다. 네, 좀 바람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5월 가정의 달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가 겹치며 강원도에도 축제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